안녕하세요. 저는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과 K를 생각한다를 쓴 임명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아재돌이라는 별명을 계속 달고 계신데 마음에 드십니까? 이제는 조금 다른 별명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할 텐데요. 뭐 제가 그거는 원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려니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첫 저서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을 저술하시고 최근에 K를 생각한다를 내셨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사실 아직 학생의 위치에서 2년 동안 2권의 저서, 그것도 개인적인 내러티브를 담아낸 에세이나 수필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사회 현안을 담아낸 책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게 생각보다 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일인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책은 오히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공익근무를 할 때 완전 말년에 인생에서 가장 시간이 남아돌 시절에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원래 책으로 내려던 게 아니라 인터넷 연재물을 모아서 출판을 한 거였죠. 네, 슬로우 뉴스에 네. 쓰셨던 거를. 두 번째 책은 좀 어렵긴 했죠. 주제 잡는 것도 그렇고 학기랑 하면서 쓰는 것도 조금 부담이었고, 다른 걸 좀 희생하면은 뭐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 중국이 이런 도광양회를 벌인 이유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라카의 업을 틀어막으면 중국 전체가 말라 죽는다는 것을 중국 공산당이 인식함이 있을 것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 안에서의 불안정성의 발로, 그리고 베이징 컨센서스와 1대1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쭉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그 탈도광양회 타이밍이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산화 제한 정책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전부터 익히 알려진 심각한 고령화의 여파가 우르르 쏟아지기 직전이란 말이죠. 거기에 덧붙인 부동산 슈퍼버블, 외교적 고립,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1대1로 채무국의 채무 감축 압박, 미국의 중국 때리기 등등, 쉽게 얘기하면 계속된 악재 속에서 여기가 우리 한타 싸움 포인트다, 롱게임 가면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2021년 6월 기준의 중국의 대외 기조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 뭐 아직은 졸업도 못한 학생이지만은 그럼에도 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시진핑 정권의 어떤 정책적 전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그런 의문을 자아냈죠. 왜 이거 얘들 이렇게 무리수 두지? 자기들도 불안하고 급하다는 어떤 방증 아닌가? 그런 말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중국이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환을 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2008년에 먼저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에서 신뢰를 미국이 많이 잃었고, 대신에 중국이 부상을 했고, 그런 결과로 베이징 컨센서스가 떠올랐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본인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근데 문제는 미국보다만 잘하면 된다라는 어떤 심리가 있었던 거고, 사실은 트럼프 당선이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손상을 받고 동맹들이랑도 멀어지고 무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그냥 놓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우리가 이거 파고들어도 할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미국의 대외 기조나 동맹 체계가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저 틈을 조금 파고들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바이든 정부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단 말이죠.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을 한 것보다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당연히 악재죠. 왜냐면은 트럼프 때만 해도 중국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에서 입장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류는 그래도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있고 중국이 엄청난 위협은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않겠어? 그게 이제 오바마 때 피보트 아시아로 이제 중국을 대놓고 견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은 행동은 막상 들어가지 않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기존의 정치 문법을 많이 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행동을 들어가 버렸죠. 근데 트럼프의 정치적 리더십이 약했기 때문에 막상 행동을 들어갔지만 결정적인 거는 못했고, 또 그 과정에서 동맹과의 관계가 많이 흐트러졌고, 그런 점에서 뭐 싸움은 시작됐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처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는데, 근데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이 트럼프 때 시작된 그래 우리 한판 붙자는 유지가 됐는데, 바이든은 민주당의 전문가 풀을 활용을 하면서 동맹 복원하고 힘 모아가지고 쟤네한테 제대로 맞서자라는 어떤 차근차근 스텝을 밟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죠. 2021년 6월 시점에서 중국은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때문에 그래도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하고 미국을 내부에서 어떻게든 통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를 지원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은 있네요. 지금 우한 코로나라는 말도 안 되는 불확실성의 폭탄이 터져서 거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전망이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확실히 다 엉켜버렸는데 전 세계가 그냥 엔트로피의 바다에 던져졌죠.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을 쓸 당시의 복합적인 전망과 지금의 시류는 명확한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코로나 같은 거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권 교체, 중인도 간 카슈미르 지역 분쟁, 본격적으로 격화되는 양안 관계 등 많은 변수가 생겼죠. 그 중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안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사실은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거를 바꿔놨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흐름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인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게 아니라 원래 펼쳐질 세계가 좀 더 빨리 급격하게 오게 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두 가지는 하나가 국가의 정보 시스템이 코로나를 계기로 한층 일신됐다. 그리고 그 전선에 있는 게 중국이다라는 걸 좀 생각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시진핑 정권에 들어서서 중국은 굉장히 모바일화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화라든가가 진행이 됐었죠. 코로나 이전에도. 그리고 그거를 중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이라든가 뭐 편의성이라든가 뭐 각종 어떤 통제책이라든가 뭐 넛지라든가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전에 하던 속도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하게 된 거고 뭐 거기에는 감시 기술이라든가 각종 추적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주지하시다시피 서구보다 중국이 훨씬 방역을 잘 막았고 사실은 제 책에도 쓴 거지만은 중국 방역 모델과 흡사한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의 동아시아 방역이 서구보다 빨리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감시와 통제 내지는 어떤 편의성의 제공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체제적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도양 지정학이 더 중요해졌다는 건데 단적으로 최근에 미얀마 사태라든가 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게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에도 지적했던 거지만은 1대1로의 핵심은 결국에는 중국을 주도로 하는 네트워크를 독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경제적이든 자원이든 뭐 전략적이든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였는데 2019년, 20년, 21년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는 디지털 표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였죠. 5G라든가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새로운 정보 기술의 표준들을 중국의 표준, 화웨이라든가 뭐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의 표준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쪽의 표준으로 채택할 것이냐를 두고 갈등이 심화됐죠. 트럼프 시대, 바이든 시대에 그게 더 심화되고 있고 그거를 둘러싸고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이 포섭한 국가들에 중국은 이걸 수출을 하고자 했던 거죠. 중국의 디지털 표준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지털 표준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화웨이를 둘러싸고 독일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뭐 호주라든가를 압박을 했던 거고 근데 여기서 코로나가 더해지면서 백신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방역이나 관련 물자들을 둘러싸고 또 역시 마찬가지의 표준 전쟁, 외교 전쟁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인도양 지역의 각 국가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같이 이제 이미 친중에 포섭된 국가들, 뭐 파키스탄도 그렇고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뭔가 구심점을 발휘하고 미국과 협조를 하려고 하는 인도 같은 국가들이 이제 있는 거고 이 국가들은 코로나에 대처할 때 중국은 굉장히 질서를 빨리 회복했고 백신도 어쨌든 뭐 시노팜, 시노백이 아주 신뢰성이 낮긴 하지만은 그래도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런 국가들에게 영향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는 미국 주도하는 중국 견제망에 참여한 국가들이 이제 쿼드인 거잖아요. 일본, 호주, 뭐 인도 이렇게 있는 건데 거기에 포섭되지도 않고 중국에 넘어가지도 않은 국가들이 있어요. 뭐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등이 있는 거고 이런 국가들을 둘러싸고 여기를 어느 편으로 붙게 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이 좀 더 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를 생각한다의 핵인 90년대생 이야기를 중국 담론에도 그대로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주링호우, 링링호우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 국수주의 성향, 소분홍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문화 침탈에 기수가 되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내부로는 일본의 사토리, 한국의 엔포 세대를 잇는 탕핑족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분노에 가득 찬 국수 성향의 펀칭이 된 그리고 탕핑족이 된 사회 경제적 이유를 보면 공교롭게도 동북아 3국의 90년대생들 일본은 조금 더 늙었죠. 80년대, 70년대 후반까지 그런 본인들을 나음당하고 방치된 세대, 버림받은 세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탄생부터 이후의 흐름까지가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무력감과 광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분홍 세대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화약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요.
실제로도 위구르적 강제노역 면화 이슈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세대의 집단적 움직임이 일으키는 여파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소분홍 세대에 대한, 즉 이제 중국의 90년대생에 대한 작가님의 관점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K를 생각한다 해서 썼던 90년대생의 초상은 뭐랄까 좀 어두운 면이 강하잖아요. 계층적으로 나뉘어 있고 정보화를 통해서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불행을 축적하고 그게 분노로 이어지고 그게 온라인 공간에서 터져나오고, 중국은 이런 거를 우리보다 어쩌면 더 격렬하게 겪고 있는 나라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빈부격차는 훨씬 크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사실 한국보다 앞서 있는 면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미 중국에서도 한국의 90년대생들이 만들었던 변화들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국을 보면 또 한국이 볼 수도 이게다 싶을 정도죠. 대표적으로 저는 그런 분노들이 결집되는 게 사실은 온라인 공간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중국도 그런 점에서 흡사한 것 같아요. 사회적 분노를 온라인 공간이 흡수를 하고 있으면서 갈등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더 격화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런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반대쪽에서는 그 중국도 이제 웹소설이나 웹툰이나 여러 가지 대리만족 컨텐츠, K-팝도 있고 그런 걸 즐기면서 분노를 이제 그쪽에 에너지를 투사를 하는 거죠. 중국의 문제는 사회가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여전히 격차가, 한국은 이미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1인당 GDP가 1만 달러의 무렵에 90년대생들이 태어났는데, 중국은 90년대에 가장 여전히 극빈이었고 이제 1만 달러였죠. 그런 면에서 사회적 어떤 분노나 결핍감 이런 거는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중국 당국이라면은 이런 청년 세대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자포자기 심정이라든가 아니면 분노라든가 이런 거를 당의 통제 하에서 어떻게든 흡수하려고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제가 중국 공산당이라면은 불안 요소들을 폭발시키지 않는 대리만족적인 그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려고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K-팝처럼 사회 불안의 어떤 폭발력 있는 매체가 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려고 검열을 하려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을 어떻게든 중국의 해외 영향력 확대와 맞물려가지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파견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라든가 뭐 아니면 좀 더 엘리트층에겐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로 가서 거기서 기회를 잡고 그나마 중국에서 어떤 혼란을 더하지 말아라라는 등을 떠밀릴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 일본의 전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터지기 직전의 군사력을 바깥으로 표출시키기 위한 그런 요소도 있었듯이, 중국이 일으키는 인재적인 문화적인 임진왜란이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흔히 쓰이는 말 중에 아직은 먹고 살만해서 그래, 아직은 버틸만해서 그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지 않아, 이제는 버틸 수가 없어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2030 이슈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역차별 문제나 성범죄 무고, 징병으로 인한 인생의 약탈 등이 말이죠. 그 이전까지는 이런 이슈들이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심하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데미지가 좀 있더라도 버티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였었는데, 그렇지 않게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인생이 바닥에 꽂혀 있는데 이것까지 해버리면은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대남들의 트리거를 당겨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캐한 그름이 풍기는 불길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이 갈등과 분노를 해결할 해답이 나온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90년대생들이 뭐 힘든 조건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힘드냐 마냐로 가면은 좀 난감해진다고 봅니다. 사실 1951년보다 지금이 말도 안 되게 잘 사는 사회가 됐고, 그렇게까지 멀리 갈 것도 없이 사실은 1970년대생들의 얘기만 들어봐도 당시 학교나 군대 등의 어떤 폭력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90년대생이 불행감 내지는 불안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은 좀 주관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 저는 미디어가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이게 객관적 조건이 개선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행복해 내지는 좀 살만할 것 같아 라는 걸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객관적 조건이 개선될 때 누구에게 얼마나 더 개선되느냐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할당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에서도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매체의 영향력을 빼놓고서는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위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보고, 스마트폰 안에 내장된 어플리케이션들의 발전이 중단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 트렌드를 역전하는 방향으로 뭔가 발전한다든가 그런 낌새는 지금 안 보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연결되고 있고 더 자극적이고 더 말투적 컨텐츠를 찾고 있고, 사람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왜 나는 이러고 쟤는 저러지라는 그런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이런 거만 봤을 때 이게 긍정적으로 해소가 될까 내지는 이거 이대로 가면은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걸까라는 불안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거기서는 저도 좀 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에 본 재밌는 옛날
옛날 기사였는데 1970년대 미국 언론에서 소련의 텔레비전 보급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한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텔레비전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전국의 여러 가구들로 텔레비전을 공급하고 방송을 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한 소련 사회의 변화가 아주 흥미롭다. 첫째로는 커뮤니티 문화가 쇠락을 하고 사람들이 더 개인화된 식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모스크바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불행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멘트였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평등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미디어라는 게 주어지고 자신의 현실 넘어선 무언가를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어떤 불만 의식을 갖게 된 거죠. 지금 우리 세대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겪고 있는 것과 너무나 이제 흡사한 거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명사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대 미디어가 발전을 하고 어떤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거리두기의 소비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도달되는 이미지와 감각적인 어떤 문화 매체 소비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 같은 게 이루어지는 거죠. 제 책에도 많은 사고에 영향을 준 게 시어도 카진스키의 유나바머 선언문인데 정식 제목은 산업사회와 그 미래인데 거기서는 이런 식의 심리적 위기가 계속해서 확대가 돼서 사회가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시스템은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더욱더 정교한 통제책들을 개발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담고 있거든요. 시스템 하에서 인간이 우울증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면은 그들은 우울증 약을 주면서 시스템을 해치지 않도록 조련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저는 이게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요. 그리고 중국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중국이 그런 식의 어떤 심리적 불안에 따른 급격한 변화와 그걸 통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 가장 첨예하게 결합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 90년대생들이 느끼는 이 불안과 불행이라는 게 결국 이제 첫 번째로는 비교해서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에서 그 불행을 느끼는 것인데 비교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1970년대보다는 낫고 그리고 1970은 1950보다 낫고 그런 식으로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 과거 한 400년 전에 경신대기근 세대가 제일 빡세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 이후의 희망에 대해서 가장 불행을 느끼는 것이 크긴 한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끝없는 비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결국 이 과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 과도기라는 게 사실 어떤 지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완전한 자동화와 이제 완전한 특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지 않은 그때까지 그 시대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불행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끝에는 글쎄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매트릭스가 있을지 통 속에 뇌가 있을지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조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지금 한국의 N4 세대는 일본의 선배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참 불행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선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웃긴데 사토리 세대가 겪은 그 트랙을 좀 더 빠르고 밀도 있게 겪고 있는데 90년대생들의 심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이라는 단어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셨죠. 그 불안, 경제 지표에서 받아들이는 불안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정보의 범람 속에서 언제든 손쉽게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는 비참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 불안감은 제곱으로 증폭이 됩니다. 3인성호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3명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몇 년 전처럼 헬조선을 되뇌이는 수준으로 농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헬조선이 둠조선이 되고 헬조선이 조선 아바돈이 되고 그런 지옥을 외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누군가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자세로는 사토리 세대보다 더한 나락으로 빠지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사토리 세대는 그래도 완전한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고난의 행군을 지나왔고요. 90년대생의 자력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저는 거시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부정적인 흐름이 사실은 뒤집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했지만은 그래도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90년대생들의 본인의 노력이라면은 그래도 멘탈 부여잡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비교도 좀 덜하고 자신의 어떤 위치를 좀 받아들이는 법도 연습을 해야 되고 SNS를 켰을 때 인싸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아 나는 왜 방구석 야붕이지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음을 좀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불행과 불안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소가 우리 또 아시안 소울 박진영 선생님이 한 말처럼 저게 내 것이었어야 되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보거든요. 저거는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옆에서 너무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저거 원래 내 거 아니었을까라는 심리를 갖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실은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면. 물론 내려놓지 말라고 부추기는 게 K 미디어의 본질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좀 더 정신을 잡고 살려면은 그게 필요한 것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모든 거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도 뭐라도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인 도파구가 그래도 필요할 거라 보는 게, 일단은 좀 노동시장이라든가 교육에서 90년대생들이나 아니면 00년대생들이 바람이나 에너지를 좀 흡수해줄 만한 개방된 경제 구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은 엄청나게 경직이 돼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한번 대학을 들어가느냐 마느냐, 어디에 입사를 하느냐 마느냐로 사실상 신분이 완전히 정해지니까, 거기서 떨어지면은 나는 영원히 패배자로 살 거야라는 어떤 불안의식이 싹 트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좀 더 열린 구조를 만드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90년생들이 어떤 정치적 선택이 뭐 그들의 자력구제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도 너무 거시적인 거고, 당장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뭐 같긴 한데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라는 식으로 수용하는 자세, 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경이라도 좀 읽어야 될 것 같군요. 행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한한 불행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는 인스타로부터 좀 멀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행복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 뒤에는 마치 딱 자기가 자고 있는 침대만 깨끗하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덮여있는 쓰레기집처럼, 하지만 카메라 앵글에는 그 깨끗한 침대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